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일문제연구소 소장 김동명 예비역 대령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저는 이제 그 큰 주제가 이 독일과 프랑스가 맺었던 엘리제 협정. 자, 이것이 이제 어떤 내용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 한국과 그 일본 관계에 어떤 시사점을 줄 것인가, 뭐 이런 큰 주제로 지금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자, 첫 번째 영상에서는 이제 독일과 프랑스가 과거에 어떤 그 갈등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가, 여기에 대해서 전부 이제 제1부에서 소개를 드렸고, 오늘은 이어서 이제 엘리제 협정 그 체결 배경과 앞으로 이 내용, 그 다음에 이 체결 이후에 독일과 프랑스가 어떻게 그 진전을 이어오고 있는지, 자, 이런 얘기들을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한일 관계, 복잡하게 얽혀있는 우리 한일 관계에서 어떤 그 시사점을 줄 것인지,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협정 체결 이후에 이제 독일, 프랑스 그 관계의 한일과 좀 시사점, 자, 이거고. 그래서 큰 목차는 지난 영상에서 이제 독일, 프랑스 그 과거사, 갈등사 이거를 소개드렸고, 네, 오늘은 이제 엘리제 협정과 그 이후에 이제 독일과 프랑스 관계, 그다음에 한일 관계에 미친 시사점 이런 것들 말씀드리겠다는 얘기를 하고, 자, 그래서 또 이제 분야별로 교류 협력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지 이런 것도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고, 이제 한일 관계에 주는 시사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엘리제 그 협정 그 체결 배경에 관해서 살펴보면은, 자, 2차 대전 종식 이후에 양국은 계속 그 화해를 적극 그 추진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상 독일은 적이 아니었습니다.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계속 적대국으로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2차 대전 종식 이후에 이제 프랑스 적은 소련이다. 그렇게 얘기돼 있고, 그래서 프랑스가 우려하는 거는 독일이 만약 그 소련이 계속 공산주의 이 소련이 서진을 하는데 이 소련의 영향권 밑으로 편입되는 것을 이제 크게 우려를 했다.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가 희망하는 거는, 자, 이제 어떤 형태로 유럽 내에서 독일하고 너하고 나하고 지금 이제 유럽의 어떤 이런 질서를 주도하자 이렇게 지금 컨셉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지나치게 미국이 여기에 영향을 끼치거나 아니면 섬나라 영국이 여기 와서 뭐 큰 목소리를 내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거부반을 갖고 있었던 게 바로 드골 대통령이었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화해를 하되 유럽의 어떤 중심축이 되자. 그러면서 유럽 통합을 견인하자. 이런 것들이 이제 프랑스의 컨셉이었다. 반면에 독일도 이제 여전히 그 소련 공산주의 서진 이거는 이제 그 불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서로 대응을 하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아데나워 수상도 이제 그런 그 컨셉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면서 프랑스와 함께 이 또 유럽을 하나로 통합을 하자. 이런 거에 대한 그 이제 철학도 이제 그 아데나운 갖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유럽은 이제 새로운 그 여태까지 양차 대전이 전부 이 유럽 땅에 있었는데, 이와 같은 그 아주 흑역사를 지금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는 뭔가 하나로 통합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서구 통합인데, 그러면서 52년도에 이제 석탄 철강 공동체, 그다음 57년도에 원자력 공동체, 그리고 58년도에 이제 EEC 유럽 경제 공동체 이런 것들이 이미 그 출범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두 정상은 지금 현재 양차 대전, 1차 대전, 2차 대전도 전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우리 둘이 하여튼 이 뭉쳐서 이제 전부 적대감을 이제 해소하자. 이런 것에 대한 큰 그 컨센서스가 있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이 63년도 1월 22일 날 엘리제 협정이 체결이 됐는데, 그러나 62년도 1년 전에 양 정상은 이제 각국 그 상대국을 방문해서 특히 그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이 통합, 화해, 이 적대감 해소 이런 것들을 계속 그 강조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샤르드골 같은 경우에 이제 독일을 서독을 방문해서 뭐 루드비스부르크 여기도 방문을 했고, 그 다음에 뭐 함부르크도 갔고 뮌헨도 갔고 여러 군데 돌면서 이제 젊은이들과 소통하면서
자, 우리가 더 이상 적이 아니다 이런 걸 강조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콘라드 아데나워도 이제 프랑스에 가서 이제 젊은이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62년도 7월 8일 날은 이제 두 그 정상이 이제 랭스 그 대성당에서 함께 그 미사도 드렸다. 자, 엘리제 협정을 이거 64년 1월 22일 날 이제 체결을 했는데, 이걸 이제 엘리제 궁전에서 했다. 이 엘리제 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프랑스 대통령이 있는 집무실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드골과 아데나워가 만났다. 정식 명칭은 엘리제 트리티 정식 명칭은 이제 독일과 프랑스의 그 협력 관련된 그 양국의 그 조약 뭐 이제 협정이다. 이렇게 이제 돼 있고. 그리고 64년 5월 달에는 조약 전문을 조금 보강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은 미국과 영국, 나토 의 관계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 이제 포함을 시켰는데, 그 이면에는 지금 현재 이 드골 자체가 사실은 이 최초 그 전문 쓸 때 앞으로 너하고 나하고 독일하고 우리 프랑스가 이제 주축이 되자 그러고 하고, 가급적 아까 얘기대로 어떤 형태는 미국의 영향력, 그 다음에 영국의 영향 이런 것들을 축소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서독 같은 경우에는 자, 미국도 중요하고 영국도 중요하고 나토도 더더군다나 더 중요하고 뭐 이런 컨셉을 포함시켜야 되겠다 해서 전문의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추가로 했고, 그 다음에 이 가장 그 중요한 것은 엘리제 협정에 따라서 양국 그 청년 사무국 이런 것들을 그 설립, 이런 것을 이제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각종 프로그램을 여기서 이제 개발해서 청소년들의 그 아주 그 어떤 이런 의식, 양국 그 화해 뭐 이런 정신 이런 것들을 계속 북돋아 주려고 노력을 했다. 그래서 엘리제 협정의 그 주요 컨셉을 보면은 우선 세 가지인데, 양국 정치인들 그러니까 정상 포함해서 뭐 장관급이나 뭐 이런 양국 정치인들이 정기적으로 회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명시화했고, 그 다음에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이제 합의가 필요하다. 특히 국방 분야도 포함해가지고, 자, 이런 것도 했고, 그 다음에 양 국민을 어떻게 하나로 묶을 건지, 그 다음에 여기에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청년들의 어떤 이런, 단합이다. 뭐 이래서 청년들을 어떻게 양국 청년들을 하나로 묶을 건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컨셉이고, 여기에 따라서 정치인 강력의 회동을 이제 완전히 그 주기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명시화를 했는데, 자, 이 대통령 이 수상은 연 2회 최소한 1년에 2번은 만나야 되고, 그다음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 연 4회 만나고, 그다음 외교 관리 이런 사람들은 이제 매달 서로 그 상호 수도를 방문해서 교대로 만난다 이렇게 얘기돼 있고, 그러면서 당면 현안을 조율하고, 두 번째는 이제 국방 분야 조율을 위해서 당국 간의 정기적 회의를 개최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장관하고 그 육군총장 최소 1년에 4번은 만나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국방 정책뿐만 아니고 이제 그 방산 분야에서도 긴밀하게 협력하자. 그러니까 양국의 그 엔지니어나 뭐 브레인들이 전부 모여서 이제 같이 그 어떤 리서치도 하고, 그러면서 국방인사의 상호교류 이런 것들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교육도 강화하고 이 청소년 분야 협력을 강화하자.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이제 유스 오피스 청년 사무국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제 약 한 800만 명의 양국 젊은이들이 서로 이제 교류를 했고, 그 다음에 약 한 30만 개의 교환 프로그램이 있었다. 그래서 이 청소년들이 특히 그 이제 그 여행도 이제 서로 상호 그 여행도 하고, 그 다음에 어학 연수도 한다. 그리고 이제 각 나라별로 상대 국어 그 과목을 전부 교과 과정으로 전부 묶어서, 예컨대 독일 같으면 이제 불어를 배우게 하고, 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이제 독일어 수업을 거의 이제 그 의무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그런 조치들을 전부하고, 이제 도시 간에도 파트너십을 이제 계속 이어나왔다. 자, 지금부터는 이 협정 체결 이후에 그 양국이 어떤 그 관계로 계속 발전해 왔는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최초 60년대 아데나워하고 드골이 있을 때는 뭐 말할 필요도 없다. 대단히 협력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그 협력, 양국 그 협력 관계에서는 이제 프랑스가 리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서독이 팔로잉 하는 막 그런 성격을 띄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완전히 2차 대전 이후에 뭐 독일은 이게 뭐 사실은 이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그 제약이 많았고 그런 상황인데 반면에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자 이제 승전국이다. 빅4 가운데 이제 하나가 프랑스고 그 다음에 유엔 안전보상이사회 상임이사국이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1960년도에 핵실험을 했고 그러면서 핵보유국이고 그 다음에 이 불어권을 이제 불어권 이 아프리카 내 불어권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외교 정책적인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프랑스가 리딩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러나 서독은 이제 68년도에 처음으로 야 프랑스하고 그 견주어서 이제 경제력을 그 추월을 했다. 그렇게 하고 서독의 마르크가 대단히 안정화돼 있고 그러면서 일정 부분 외교 정책 분야에서 이제 서독의 목소리를 키우기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협력 분야는 아까 얘기대로 이제 교육하고 그 청소년 교육 분야에 이제 국한이 돼 있었다. 그러니까 쉬운 거부터 풀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거고. 그 다음에 이 드골은 69년까지 대통령을 한 반면에 그런 아데나우는 63년도 이제 관두고 그 다음에 뒤를 이어받은 그 수상이 서독에서는 이제 에아하트 66년까지 그 다음에 이어서 게어 키싱어 그 다음에 69년까지 이 두 명의 서독의 수상이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아데나워 수상할 때보다 이 드골 입장에서 이 두 사람하고 관계에서는 좀 비교적 그래도 덜 그 우호적이었다, 덜 협력적이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weniger freundschaftlich 해서 자, 이 사진을 찾다 보니까 지금 대단히 이 저 사진이 이 모든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뚱뚱한 분이 이제 에어하트 그 수상이고 그래서 지금 못마땅한 눈으로 좀 이상하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이제 드골이고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뭐 그 표정이 역력히 이제 묻어나는데 도대체 그럼 왜 그 덜 협력적인가? 자, 이 얘기를 할 때 이 독일의 두 수상은 이제 드골의 입장, 아까 얘기대로 자 미국 영향력 줄이자, 영국 영향력 줄이자. 그 다음에 이 나토 이거 좀 흐느르 이저 중심으로 이 유럽 안보가 가는 거 이거 대단히 못마땅하다 이런 입장인데 이 저 서독의 두 수상 에하다 키싱어는 절대로 그렇지 않았다 이제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불협화음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이 드골이 나토에 대해서 이제 약간의 안 좋은 그런 그 기분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나토 군사 조직에서 이제 60년 3월 달에 이 프랑스가 탈퇴를 합니다. 탈퇴를 하는데 요 탈퇴 과정을 이제 간략하게 여러분 소개를 하면은 사실은 이 나토에는 이 정치 조직도 있고 군사 조직도 있는데 나토에서 완전 탈퇴가 아니고 정치 조직에는 프랑스가 남아 있고 그러나 군사 조직에서는 여러모로 지금 현재 미국이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도대체가 이건 마음에 안 든다 해서 66년대에 탈퇴했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탈퇴한 게 아니고 이미 이게 기분이 안 좋다 하는 거는 이제 59년부터 이제 계속 노골적으로 묻어놨다 이제 그런 얘기. 그러니까 요 지금 이제 카리카처 여기서 보면은 저 조그마한 드골이 예컨대 이제 60년도에 그 핵실험 한 다음부터 완전히 저렇게 이제 큰 그 사람이 돼서 이제 완전히 우리가 이제 홀로서기도 가능하다 이러면서 유럽 내는 우리 프랑스가 그 리딩한다 이런 거를 이제 계속 보여주려고 이제 노력한다 그런 얘기죠. 59년 3월 달에 드골은 이제 그 당시에 그 나토 군사 지휘부에서 근데 이제 지중해 그 함대를 프랑스 지중해 함대를 이제 철수시킵니다. 그리고 미국의 그 전쟁 수행 개념. 자, 이게 나토 남부전선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필요하다면 핵무기도 쓰고 필요하다면 핵무기도 쓰고 재래무기 이렇게 둘 다 쓰겠다 얘기를 하는데 이 사실은 나토의 남부 지역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프랑스를 이제 의미하는 건데 우리 승인 없이 우리 땅에서 예컨대 핵무기를 쓴다? 이거 이제 드골은 그 납득을 못 하는 거죠. 여기다 반대를 하고, 그 다음에 프랑스에 배비되어 있던 미국의 핵무기 전부 철수하라. 자, 이제 그래서, 59년도에 전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프랑스 본토로부터 뺐고, 그 다음에 60년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서독에 지금 이제 프랑스 군대가 배비되어 있는데, 이거를 라인강 후방으로 전부 빼겠다. 자, 이런 또 얘기를 했다가, 나토가 여기 대해서 또 거부를 하고, 자, 그러면서
또 이제 그 다음 달에는 60년도에 이제 프랑스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토 그 지휘 체계 여기에 우리 프랑스 장군들도 지금 현재 관여할 수 있도록 지휘 체계 이런 거 개편을 하자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미국과 서독이 반대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이제 비위가 계속 상해 간다. 여기 드골이. 그러면서 이제 드골은 야, 이게 같이 무슨 뭐 유럽의 방공망을 그 구축하고 뭐 같이 방어를 하자. 이거 우리 못하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61년도에 그 알제리에서 그 내전이 있었는데, 자, 이거를 진압하기 위해서 프랑스 군대를 파견을 했고, 그러나 이 프랑스 파견된 군대가 이제 돌아오는 과정에서, 자, 복귀하는 과정에서 나토로 이제 집어넣지랑, 나토의 그 프랑스 지휘관 예하로 이제 전부 보냈다. 그 얘기고, 그러면서 이제 드골은 62년도에, 자, 이제 프랑스 그 국방 개념은,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전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자, 이 우리 프랑스다. 우리의 군사력은 우리 프랑스의 그 국방을 위해서 써야 된다. 이런 것들이 우리 이제 완전히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이제 좀 발표를 했고. 그러면서 여차해서 이제 만약에 이 프랑스 국방을 위해서 어떤 이게 필요하다 하면은 언제든지 나토에 나가 있는 우리 애들을 전부 뽑아도 된다. 이런 권한을 이제 국방장관한테 전부 부여를 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자, 이제 드골이 62년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나토 이 전투하고 뭐 이런 것들 가만 보니까 우리는 전혀 관심이 없다. 이제 그런 얘기. 그래서 이 앞으로 프랑스는 예컨대, 자, 미국이 그 다음에 미국이나 유럽에 그 부과된 무슨 뭐 그런 그 전략, 억제 전략,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책임, 그런 거는 우리가 함께 못 지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드골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코나트 아데나우 수상한테도 앞으로 우리는 2개 사단만 나토를 위해서 쓰겠다. 뭐 그런 얘기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갈수록 64년도에는 이제 나토 해군에서 지금 이 프랑스 해군을 전부 철수시켰고, 그 다음 최종적으로 60년도 3월 달에 나토 군사조직에서 우리는 탈퇴이다.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프랑스 영토 내에 있던 모든 나토 기지, 그 다음에 나토 사령관 그 당시에 파리 있었는데 이게 전부 빼라 해가지고 이제 벨기에로 딱 간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나토 군사조직에서 빠졌다가 2009년도에 다시 이제 나토 군사조직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프랑스가. 지금은 이제 현재 이쪽 저쪽 정치조직, 군사조직에 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70년대 초반에 그 이제 엘리자베스 체결 이후에 독일과 프랑스 그 관계를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서독의 수장이 이제 빌리 브란, 그 오스폴리티라는 그런 거고, 저쪽은 뽕피두. 비교적 그 관계가 이제 좋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구주 공동체 그 공동체 이 수용하는 것 그런 것들을 이제 양국이 전부 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빌리 브란트의 오스폴리틱 자체 컨셉 자체는 자, 저 못 사는 동독 우리가 끌어안자, 그리고 어려운 그 동구도 우리가 좀 도와주자, 뭐 소련하고도 좀 관계를 잘하자, 뭐 이런 거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 프랑스는 이러한 그 서독의 어떤 이런 외교적인 움직임 여기에 대해서 좀 못마땅했다 하면서 이제 모든 그 정세가 세력균형 이런 것들이 이제 서독한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전개가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뽕피두가 약간 수세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 70년대 후반 가면은 이제 지스카 데스탱 프랑스에, 그 다음 이쪽은 헬무트 슈미트, 양국 관계가 정상이 됐다. 이제 그러나 양국의 그 균형의 추는 여전히 그 서독 쪽에 많이 쏠려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유럽 통합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 그러니까 단일 통화 체제를 구축하고, 여기다 비는마크 단일 그 시장을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유럽 의회에 이제 어떤 선거제도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도 이제 긴밀하게 두 정상은 협의를 하고 그 해결책을 이제 내놨다. 그런 얘기. 그다음에 이 여태까지 이 가장 그래도 양국 간의 그 협력이 잘 됐던 것이, 결정적인 그런 성과를 도출했던 그런 것이 바로 이제 그 프랑스의 그 프랑스와 미테랑 대통령, 그 다음에 이 독일의 헬무트 콜 수상, 이 기간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980년 초부터 이제 90년 약 한 14~15년간 양국의 그 협력은 그야말로 기가 막혔다.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대단히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 기간 중에 이제 동서냉전이 종식이 되고 또 이 기간 중에 독일의 그 통일이 그 이루어지고 이런 과정에서 전신 사개국 하나인 프랑스의 도움도 대단히 필요로 했고 그러면서 이제 유럽 통합 이런 얘기도 하면서 두 정상 간의 아주 협력이 대단히 긴밀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최초의 84년도에 두 정상은 이제 베댕 그 전장터를 이제 방문하는데 이거는 1916년도 1차 세계대전 때 그 당시에 이제 독일은 50개 사단, 그 다음에 프랑스는 75개 사단에서 근 10개월 가까이 여기서 전투를 벌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사상자도 35만, 39만 이렇게 많았고, 자, 여기에 이제 상징적으로 두 정상이 나타나서 이제 계속 그 추모식을 하면서 더 이상 이제 독일과 그 프랑스 간에는 이와 같은 이제 역사적 악몽이 되풀이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전 세계를 향해서 이제 과시한 뭐 그런 그 이벤트였다 하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유럽 통합을 위해서 단일 유로법이라는 거 이제 정부 통과를 시켰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단일 시장, 그 다음에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통해서 앞으로 이 구주연합, 이 유로피언 유니온 이런 걸 창설하자, 창립하자 이런 거를 이제 전부 다 합의를 했다 그 말이죠. 그 외에도 이제 이 공동 외교 정책, 안보 정책, 국방정책 이런 거는 전부 우리 두 나라는 한 목소리를 낸다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공동 외교안보 정책, gemeinsame Außensicherheitspolitik에서 자 이게 공동 외교안보 정책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둘이 다 똑같이 낸다 그렇게 하고 또 안보방위위원회도 만들고 그 다음에 재정위원회 이런 것도 창설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80년대 그 유럽 통합의 4인방 자 이렇게 하면 프랑스의 2명, 이제 독일의 2명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서독의 2명. 그러니까 프랑스는 미테랑 그 대통령하고 그 다음에 EU 공동체, 유럽 공동체 그 집행위원장이었던 작 들러. 자, 이 사람이 이제 또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독일 측에서는 콜 수장과 한스 디트리히 겐샤 이 외무부 장관이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정상은 이제 엘리제 협정을 추가해서 두 개의 의정서를 이제 체결을 했고, 이제 경제 분야, 이제 환경 분야, 그 다음에 방위 안보 그 협의회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특이한 방법은 89년도에 이제 독불 여단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유로 군단도 만들었다. 이 두 나라 주축으로. 이 독불 여단이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대로 66년도에 이제 프랑스가 나토 군사동맹에서 탈퇴를 했기 때문에 이 독일과 프랑스 간의 군사 공조 이런 것들이 그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 여단을 창설함으로써 이제 양국 군사 협력 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구축됐다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 유로 군단은 EU 틀 내에서 두 나라가 이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독일 통일 과정, 그러니까 89년도 그 당시에 완전히 동구권이 이제 무너지고, 그러면서 전부 민주화되고, 그러면서 동독도 드디어 흔들리고, 89년 11월 9일 날 이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그 여름에 엄청나게 많은 동독 주민들이 이제 서독으로 엑소더스를 감행하고, 뭐, 이와 같은 그야말로 정말 이 대변혁이 일어나는, 정치적 대변혁이 일어나는 그런 그 기간 중에 두 정상은 아주 굉장히 긴밀하게 서로 협력하면서 의사 조율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연 10회 이상 89년도에 만났다. 그리고 한스 디트리히 겐슈아하고 드마 그 프랑스 그 외무장관은 수시로 저녁 식사를 위해서 서로 방문하면서 계속 그 외교 현안들을 전부 조율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0년 11월 달에는 이제 독일하고 프랑스가 이제 정부 회의를 개최를 했다. 이제 그 정부 차원에서 이제 정부 회의를 개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동구 상황, 예컨대 이제 소련 상황, 그 다음에 이 동독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코론 미테랑한테 자 빨리 우리가 EU 통합을 가야 된다. 자 이렇게 이제 전부 강조하는 그런 서한도 89년도에 보냈다. 그러면서 일체 그 이제 독일 통일 문제 이런 거는 이제 그 센시티브하기 때문에 전선 4개국의 어떤 이런 저 권한 하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심기를 이제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이 코론 이 통일 문제는 일체 언급을 안 하고, 자, 이 미테랑의 입맛에 맞는 얘기가 이제 유럽 통합이기 때문에 이 통합 얘기를 주로 했다. 이제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미테랑은 그 이제 부시 대통령한테 이제 그 서한을 보내면서
자, 전반적으로 이제 전반 유럽의 그 이 안보 현황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다. 이제 그런 얘기. 그러니까 동독에는 이제 보니까 흔들리는데 이 민주주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지금 현재 이 유럽 그 이 저 스테이트스코 이거 전부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련을 지나치게 그 자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EC 강화 이 유럽 공동체 이 강화가 중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또 부시한테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프랑스, 서독, 미국 하면서 이 자유진영을 이끄는 이제 큰 그 세계 축이 자, 유럽에서 지금 현재 어떤 우리가 시각을 가지면서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거의 실시간대에 이제 조율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민주화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유럽 통합이 필요하고 그 틀 속에서 이제 독일 통일도 필요하고 그런 얘기를 이제 단계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콜도 이런 그 정서를 알기 때문에 자, 이제 독일 무슨 뭐 이 통일 문제도 뭐 이제 가시화가 자꾸 되니까 그 다음에 이 유럽 통일, 자, 이 통합 이런 것들이 서로 동시에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이 콜은 계속 강조를 하고 그러면서 이 완전히 이 통일된 독일 이거는 반드시 자유롭고 이 통일된 유럽 전체 이 틀 속에서 가능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계속 일관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테랑은 이제 서서히 이제 독일 통일도 이제 거론을 하면서 그러나 반드시 이 러시아의 그 입장도 악화시키면 안 된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자존심 이런 것들도 이제 그 소련의 자존심 이런 것들도 전부 고려를 해야 된다. 그 당시 이제 소련이니까 소련의 그 자존심을 건드리면 안 된다. 계속 궁지로 몰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미테랑은 균형 감각 있게 이제 전부 얘기를 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90년 1월 달에 코론이의 미테랑으로부터 야 너들 통일해도 되겠다. 우리 통일 지지한다. 이런 그 확답을 받았고 자 그러면서 아까 얘기대로 자 EU 내에서 EC 내에서 이제 우리가 통일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얘기는 이제 콘라드 아데나워가 옛날에 수상 때 한 얘기인데 자 독일 문제는 통일이란 표현 안 하고 이제 통일이란 얘기죠. 독일 문제는 전적으로 유럽의 어떤 이런 지붕 밑에서 해결 가능하다. 그러니까 완전히 유럽의 큰 틀 속에서 독일 문제가 전부 얽혀 있기 때문에 이 실타래는 반드시 유럽 통합이나 뭐 이런 그 차원에서 이제 전부 조율되고 해결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콘라드 아데나워가 이미 자, 이제 50년대에 이런 얘기를 했다. 이제 그런 얘기. 그러면서 지금 현재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자, EU 통합, 구조 공동체 이걸 좀 더 확대하는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는, 자, 지금 현재 동구권이 흔들리고 있는데, 저 동구권을 완전히 민주화를 시켜야 우리 체제가, 이 서방 체제가 더 공고해진다. 이런 데 대해서 이제 미테랑하고 서로 컨셉을 맞춰 나갔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독일 통일 시켜달라 애원하는 이런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자, 큰 틀에서 유럽 큰 틀에서 자, 이와 같이 이제 여러 가지 그 포석을 전부 해 나갔다. 이제 콜이. 그러면서 이제 콜하고 미테랑은 드디어 1월 10일 날 자, 이 유럽 통합 내에서 이제 독일 통일 문제 그다음에 이 유럽 이 통합 내에서 예컨대 동구의 그 개혁 뭐 이런 것들이 전부 가능하면서 예컨대 이제 유럽의 그 분단 이 동서냉전 갈등 이거를 해결을 해야 독일 통일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이제 미테랑은 한 거죠. 그러니까 동서냉전이 종식이 돼야 독일 통일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이제 코를 이어받은 사람이 이제 슈레더 수상이고, 그 다음에 미테랑 다음에 이제 쉬락이 등장했다. 이 두 사람도 완전히 이제 그 죽이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둘 다 전부 다 이 뭐 사회적 뭐 이제 약간 이제 스펙트럼 좌측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40주년 되는 2003년도에는 1월 22일을 독일과 프랑스의 해다. 이렇게 또 이제 프란츠이즈 슈탁 이거를 이제 지정을 했고. 자, 그러면서 이제 슈레더가 최초로 99년도에 프랑스 국회에서 이제 연설을 했고, 그 다음에 두 정부 간의 비공식 회담, 이런 것들도 이제 6주에서 8주마다 이제 개최를 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유럽 통합 관련해서 현안 문제들을 전부 해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정책 협력 강화를 위해서 양국 정부는 이제 정기적으로 2회씩 이제
합동 국무회의를 개최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양국 정상 이외에 이제 각국에서 약 20명의 그 장관들을 전부 끌고 상호 이제 그 저 수도를 저 방문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외교안보 국방 경제 뭐 모든 분야에 관련해서 전부 협력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캐비넷 그 멤버들을 전부 끌고 한 번은 파리 갔다가 한 번은 예 근데 저 베를린으로 왔다가 본 베를린 이걸 왔다 갔다 한다 그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양국 정부는 또 이제 외교부 내 특별 차관을 둔다. 그러니까 순수 독일과 프랑스와 독일을 위한 그런 특별 차관을 둔다. 이제 그런 얘기. 또 그 프랑스 특명장관 이것이 독일에 결정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유럽 문제 담당 차관, 자 이걸 둬서 전적으로 독일 문제하고 이 프랑스 문제를 다루도록 자 이렇게 정부 조치를 했다. 그리고 이 두 정상 미국의 그 당시 2003년 이락 정책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하면서 우리는 파병 안 한다. 자 이렇게 전부 조율을 했다. 이제 그 말이죠. 자 그러면서 양국 그 합동 국무회의 아까 이제 뭐 전부 다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한다는데 이렇게 지금 현재 전부 왔다 갔다 했다. 이제 그런 얘기. 자 그러면서 왔다 갔다 했고 그러나 1년에 두 번씩 하던 거를 2013년부터는 1년에 한 번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기간에는 이제 비디오 컨퍼런스를 했다. 이렇게 우리가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어받은 그 정상들이 이제 독일에서는 앙겔라 메르켈, 그 다음에 저쪽은 이제 사르코지, 그 다음에 이 앙겔라 메르켈이 16년 동안 수상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그 파트너가 프랑스에서는 세 번이나 바뀌었다. 사르코지, 그 다음에 올랑 대통령, 지금 마크롱까지 자 이렇게 했는데 전부 다 관계가 좋았다. 이렇게 이 앙겔라 메르켈 있을 때 이 프랑스 관계는 아주 그 좋았다. 그리고 긴밀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 캐비넷을 이끌고 왔다 갔다 했다 하는데 자, 이 앙겔라 메르켈은 2019년부터 이제 의회 차원에서 회의체도 만들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씩 개최를 하는데 양국의 그 국회의원 50명씩 전부 이제 구성을 해서 자, 이쪽 저쪽 상호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그 이제 그 유럽 차원에서 그 현안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조율을 해서 이거를 그 EU에다가 전부 입력을 시키면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이제 전부 제시를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이제 사르코지 후임이 이제 올랑 대통령인데 여전히 그 좋았다. 그러면서 2013년도가 그 엘리제 협정 50주년 되는 날인 했는데 그때 이제 양국 의원들이 상호의회를 참석을 하고 그 다음에 강요회의는 1회로 아까 축소를 했다. 말씀드린 대로 연 2회에서 1회로 축소를 했고 그 다음에 도이치 프란치시 혹슐레에서 양국 이 대학을 이제 만들었다. 이제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마크롱 대통령하고 2017년부터 마크롱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 여전히 긴밀하다. 그러면서 이 엘리제 협정이 이제 세컨드 엘리제 협정이 이제 아흔 협정인데 자, 여기 이제 보충 협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 마크롱 아이디어로 해서 완전히 정치, 경제, 이저 환경 뭐 이런 관련해서 이제 주요 과제 21세기 이런 걸 전부 추출해서 여기 공동의 해법을 전부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는 이제 독일에서는 숄츠고 저쪽에서는 에마누엘 마크론인데 이 두 정상 간에는 약간의 그 불협함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건 전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양 진영이 이제 아까 미묘한 그런 그 스탠스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예, 근데 마크롱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몇 차례 걸쳐서 이제 독일을 비판하냐 하면은 야, 숄츠 얘는 저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해서 지나치게 이 결정이 늦다 이제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전차 지원 빨리 주면 되는데 안 주고 계속 뜸들이다가 뭐 이 주고 하고 그다음에 타우루스 이 지대공 미사일자 이거 완전히 지대지 미사일 이 타우루스 이거 완전히 공격형 이 저 미사일 이거 왜 아직도 안 주냐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비판을 하고 그러나 우리는 지금 현재 캐사, 이 곡사포, 스카프 순항 미사일 이런 것 전부 준다, 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 지상군 그 파병 관련해서는 전혀 배제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계속 러시아에 대해서 푸틴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압박하는 뭐 그런 거를 지금 현재 보여줘야 되는데 자 우리 프랑스 입장에서 볼 때 이 독일의 입장은 좀 여기서
하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둘러서 그렇게 이제 지적을 하고 있고, 그러나 숄츠는 자, 우크라이나는 우리는 지금 충분히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은 충분히 지원을 안 하는 건 너희들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자, 돈으로 따지면 우리가 177억 유로를 지금 벌써 줬는데 너희들은 고작 그 38억 그 유로에 달한다. 그리고 지상군 파병 이건 절대 반대다. 이제 그런 얘기를 숄츠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숄츠 얘기는 옛날에 유럽 정상들이 전부 다 합의하지 않았느냐. Keine Boden Truppen, 지상군 절대 안 보낸다. Keine Soldaten auf Ukraine, Boden gegeben wird 해서 지금 현재 이 나토 차원에서 EU 차원에서 이 병사 절대로 안 보낸다. 이런 것들이 이미 유럽 그 EU 정상에서 전부 다 나토 정상에서 전부 다 합의를 했는데 뭔 소리냐 너는 지금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서로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다르다 그런 얘기고, 그래서 지금 일반적인 평가는 이 두 정상 있을 때 독일과 프랑스의 그 일반적인 평가는 얘들이 뭐 겉으로는 좀 뭐 협력도 잘 되고 화려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요 빨갛게 쓴 부분 이 얘기는, 그러나 뒤돌아서서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저 두 사람은 완전히 서로를 전부 이해를 못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자기 하고 싶은 말들만 하고 있다. 이제 그런 그 평가들을 이제 전문가들은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가장 뭐 말씀드렸지만은 교류 협력 수준 이런 거 보면은 정상은 수시로 이제 만나고 있고, 의회도 수시로 이제 만나서 협력하고 있고, 또 이 캐비넷도 1년에 한 번씩 만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주로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획기적인 거는 이제 양국이 그 공동의 그 역사 교과서를 이제 서로 집필을 해서 이제 그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전부 가르치고 있다. 교재로 쓰고 있다. 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그 당시 이제 LEG 조약 그 체결 40주년이 되는데, 양국 그 청소년 의회 이런 것들이 그 열렸는데 500명 학생들이 이제 공동으로 그 제의를 한 것이 지금까지 완전히 이제 어떤 이런 상호 불신 또 서로 무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부정적인 편견 이런 것들이 지배를 하는데 어떤 형태로 이거를 깨야 되겠다. 그러면서 같은 그 컨템포러리 동시대인으로서 지금 이제 이와 같은 그 역사를 공동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꿈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와 같은 이제 공동 그 역사 교과서를 이제 집필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양국 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집필이 되는데 이제 같은 내용, 같은 형식으로 이제 전부 그 가르친다. 모두 3권으로 돼 있다. 그러니까 1권은 유럽과 1945년 이후의 세계에 관련해서, 그 다음에 2권은 1815년, 그러니까 빈 체제로부터 2차 세계대전까지 그 기간 중의 역사, 그 다음에 제3권은 고대에서부터 이제 나폴레옹 등장까지 1800년 초까지. 자, 이렇게 이제 전부 나눠가지고, 이 3권으로 묶어서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다. 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교육 자체는 이제 전부 주 관할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연방 그 수상실에서 가급적 이 검증 교과서, 이 프랑스와 이 공동 집필한 이 교과서를 가급적 많이 그 활용을 해달라. 뭐 이런 그 메시지도 지금 이제 주정부한테 이제 보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아시면 되고. 자, 이제 결론 파트에서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서 시사점. 자, 이거를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제 협정을 이제 평가하면은, 자, 양국의 역사적 적대관계, 이건 완전히 해소가 됐다. 중세 때부터 2차 대전까지 500여 년간 그 이어오던 적대의식, 불구 대천의 원수관계, 자, 이거는 이제 청산이 됐다고 보고, 그 다음에 양국 정상화 이런 것들을 계속 하면서 전 분야 이제 교류협력 이런 것들이 전부 제도화가 됐다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독일 통일 달성하는데 프랑스가 결정적으로 그 지지를 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아주 센시티브한 시기에 예컨대 이제 유럽 통합과 그 다음에 이 동구의 그 민주화 과정에서도 두 나라가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EU 통합과 기관적 역할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서 그럼 이제 이 독일과 그 프랑스의 그 엘리제 협정이 어떤 그 시사점을 주느냐, 우리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자, 이 관련해서 첫 번째 시사점은, 자, 그 당시에 이제 그 체결할 때 당시에 이제 독일하고 프랑스가 당면한 그런 국내외적인 환경. 자, 이런 거 하고,
지금 현재 한국과 일본이 당면한 국내외적 환경 이런 것들이 거의 유사한 성격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독일과 프랑스가 당면했던 그 당시에 그 이제 안보 환경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 다음에 소련의 공산주의가 서진한 게 여기 대해서 위협을 느꼈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 동구권 그 다음에 이념적으로 전부 대치가 하고 있는 동서냉전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어떻게 수호하고 우리의 시장 가치 그 가치를 어떻게 공유하고 자 이러기 위해서는 너하고 나하고 긴밀히 단합해야 된다. 자, 이런 필요성이 굉장히 고조가 됐고, 그 다음에 계속 그 강력한 지도자, 이제 드골과 아데나우도 있었고, 그 후속되는 지도자들도 전부 다 그 긴밀하게 전부 협력하면서, 이와 같은 이 근본 그 컨셉들을 계속 그 완전히 시행을 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과 일본도 자세히 보면 지금 현재 러시아, 중국이 북한, 이른바 그 북방 삼각 체제가 사실은 그 동서냉전 당시에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의 그 위협하는 그런 실제였는데 그러나 지금 유럽에서 동서냉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 지역에서는 아직도 그 대결을 지금 보이고 있다.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지금 뭐 민주주의로 자유진영으로 구소련 해체에 돌았다고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푸틴 통치에서 보시다시피 자 러시아는 여전히 그 제국주의 성향을 띠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도 여전히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포기를 안 하고 있고 그다음 북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이 세 나라는 전부 다 또 저 핵무장한 그런 그 나라인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동아시아, 동북아시아에서 완전히 우리 자유민주주의 진영을 지금 위협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이런 그 상황에서 안보 여건 하에서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과 일본 이와 같은 그 삼각 체제가 사든 삽시스템 이것이 지금 현재 경고해야 돼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지금 미국은 멀리 떨어져 있고 지금 한국과 일본이 이와 같은 독일과 프랑스가 유럽에서 했던 그런 역할 이런 것들을 지금 수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간접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게 이제 첫 번째 그 시사점이고 두 번째는 자, 시기적으로 예컨대 이제 한일판 엘리제 협정 체결 이런 거 관련해서 이제 분위기는 상당히 고조되고 있다. 특히 그 우리의 그 윤석열 대통령 그 기시다 총리 간의 어떤 수차의 어떤 정상회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국제사회에서 어떤 나토 정상회담이나 뭐 이런 데서 계속 의견 조율을 하면서 우리는 그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그와 같은 그 가치를 공유하는 그런 가치 동맹이 돼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전부 지금 두 정상이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걸림돌이 상당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걸림돌 해결 없이는 한일 관계 진전을 이제 획기적인 그런 관계 진전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이제 걸림돌은 뭐냐면 우리 한국 사회 내에 지배하고 있는 이 반일 감정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지난 35년 동안 계속 종북 좌파 정교조 세력들이 자, 이 완전히 그 교육계를 주도하면서 영화도 우리 젊은 세력들을 계속 인덕트리네이트 시켜가면서 이제 이와 같은 그 교육들을 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자, 그 이제 논지를 보면은 자, 일본의 그 식민통치 35년 이것 때문에 지금 한반도가 분단이 돼 있다. 뭐 일정 부분 역사적으로 그 팩트로 보면 맞는 얘기는 한데 그러나 이 배경이가 원인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자 6.25 이후에는 한반도 그 이 분단 문제가 사실은 이게 일본 때문에 이 분단이 지속되고 있는 게 아니고 북한이 지금 현재 우리를 우리하고 지금 합의를 못하고 그 완전히 이 분단 극복 관련해서 이제 전부 일치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북한의 어떤 이런 침략, 야욕, 이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남한과 북한의 어떤 이런 정치자들끼리 지금 현재 우리 둘이 모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은 충분히 이제 분단을 극복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여기에 동조하지 않는 그 북한 측의 책임
이런 것들이 99.9%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아직도 주구장창 계속 이 얘기만 한다 이 말이죠. 지금 현재 일본 때문에 지금 이제 분단돼 있고 일본 때문에 지금 통일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독도 문제도 있고 얽혀 있고 그리고 통일이 지속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자 일본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독도 문제도 지금 현재 우리 통일 교육을 시킬 때 예컨대 자 이 10쪽에서 12쪽 사이에 지금 통일 교재가 있는데 이제 우리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 자 그런데 보면은 그 12쪽 통일교육 12쪽 통일교육 그 다음에 또 12쪽은 뭐냐면 독도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교육 그 내용하고 독도 그 내용하고 똑같은 분량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이 독도 문제 그러니까 저 반일 감정 계속 부추기면서 이 독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통일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지금 몰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태까지 35년 동안 정복자파 정교조 세력들이 이와 같은 그 교육을 했다. 그렇게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니까 11개 검증 교과서 가운데 자, 이와 같은 그 정교조 세력들의 그런 어떤 논지를 그 강화하는, 그 뒷받침하는 그런 책들이 지금 대부분 이런 책들로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현재 그 교육을 받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분단 문제는 전적으로 남북한 문제고 지금 현재 주변 사강의 문제가 아니다. 주변 사강 때문에 통일이 안 되는 게 아니고 한반도 통일 문제는 전적으로 우리 남북한에 달려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분단 상황이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가 남북 문제고 국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분단 극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주변 사회가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 이 얘기는 맞지만은 그러나 일본이 반대하기 때문에 통일이 안 되고 그런 건 절대로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 윤석열 대통령 김정은이가 자 이제 앞으로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모든 그 스탠다드는 너무 존중하고 우리가 통일 지향하자 하면서 자 우리 핵무기도 전부 폐기하고 근데 이런 식으로 나갈 경우는 그 어떤 주변 4개국도 우리의 어떤 이런 통일 합의에 대해서 딴지를 걸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식민 통치 얘기만 하고 한반도 분단 배경이 일본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절대로 지금 할 시점이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일본의 그 독도 소유권 주장 이제 최근에도 뭐 일본의 외교부 장관이 자 이건 일본 내 이제 국한행위인데 자꾸 이게 우리 땅이다 이런 거를 교과서 자꾸 실어가지고 이제 가뜩이나 지금 현재 이 반일 감정에 젖어 있는 와 이 한국 국민들을 계속 자극한다 이 말이죠. 이것도 반드시 해결이 된다. 그래서 세 번째는 자 이와 같은 맥락에서 그럼 도대체 독일과 프랑스는 어떻게 영토 분쟁을 해결했는가?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그 시사점을 끌어낼 수 있다. 이 양국 간에 있었던 영토 분쟁 관련해서는 알자스 로렌이 있고 그 다음에 자란트 지금 이제 이게 있는데 알자스 로렌은 자 독일이 완전히 이제 이 프랑스에 양도를 했습니다. 옛날부터 이게 조금 다시 그 다음에 자란트 이거는 프랑스가 완전히 포기를 하고 이 독일에 전부 양도를 했다. 그러니까 상식에 따라서 국제사회가 이제 주장하는 그런 어떤 스탠다드에 따라서 양국 정부가 페어하게 전부 결심을 해서 전부 다 이제 이렇게 나눠줬다.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세부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알자스 로렌 같은 경우를 보면은 아까 얘기대로 자, 누구 땅이냐. 자, 최초는 아까 870년도 그 당시에 이제 동프랑크 왕국 소속이다. 동프랑크가 이제 완전히 그 서독 땅인, 독일이 됐는데, 그 다음에 신성 로마 제국이 됐다가, 지금 현재 이제 독일이 됐는데, 그러니까 17세기까지 이 신성 로마 제국 독일 땅 소유였다. 그런데 30년 전쟁 중에 이제 그 프랑스 루이 14세가 이제 전부, 이걸 좀 먹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 소유가 됐다가, 그 다음에 보불 전쟁, 그 다음에 18년 그 독일 제국 1차 세계대전 때까지 이제 독일 제국 소유로 돼 있다가 그 다음에 1차 대전 패망 이후에 베르사유 조약에 따라서 이제 프랑스가 다시 소유를 하게 되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중에 또 히틀러가 이제 또 완전히 점령을 했다가 그러나 다시 이 연합군이 44년도에 탈환을 하고 그 다음에 종전 이후에는 이제 프랑스 그 관할로 됐다가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이제 그랑이 해서 완전히 이쪽 저 구역에 전부 이제 속해 있다 이 말이지. 동부 이쪽에.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게 이제 알자스 로렌 지방 이거고, 자, 이거는 완전히 이제 100% 이제 프랑스 땅이 됐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고, 그래서 역사적인 그 가해자가 누구냐 하면은 계속 집적거리면서 침공을 했던 나라가 이제 독일인데, 이 독일이 이제 대승적인 차원에서 전부 포기하고, 자, 그러나 아직도 이 지역에는 많은 독일인들이, 독일인 저 후손들이 살고 있으면서 지금 독일, 사투리, 이런 거를 이제 쓰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제 완전히 독일은 전부 포기를 했다. 이제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잘란트라고 있습니다. 잘란트는 이건 어디냐 하면은, 자, 독일의 그 연방주 하나인데, 자, 여기 지금 현재 자, 여기 지금 현재 여기가 지금 현재 이 청색으로 된 이 살란트인데, 자, 이거를 이제 지금은 독일 땅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이제 여태까지 어떻게 양국에서 그 왔다 갔다 했는가 이걸 이제 살펴보면은, 자, 이 1300년간 사실은 이거 독일 땅이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나 이제 17세기부터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했는데 1792년도 프랑스 혁명군이 이 사르를 이 청색 이거를 정복을 했고, 자, 이거를 정복을 했고, 그 다음에 다시 나폴레옹 패망 이후에 그 당시에 다시 이제 프로이센으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보불 전쟁 이후에 독일 제국 영토가 됐었는데, 그러나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자, 이제 완전히 이거를 저 프랑스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여기 이제 완전히 국제연맹이 이제 위임 통치를 이제 하도록, 프랑스가 위임 통치를 하도록 그런 권할 맨데이트를 부여했기 때문에 이 프랑스가 점령 통치를 쭉 해왔다. 이 청색이 살란트를 해왔다. 이제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그러나 히틀러 침공 당시에는 자, 이제 완전히 또 히틀러가 수중에 넣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1935년도에 이 히틀러가 이제 그 침공을 했다. 이제 그런 얘기고, 히틀러 당시에는, 이제 35년도에 그 자르가 이제 국민투표를 했는데, 야, 우리는 나치 독일로 돌아가겠다. 이제 그렇게 했어요, 전부. 이 독일로 돌아가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나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프랑스가 이거를 이제 관할을 했습니다. 관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프랑스가 이제 탄광이 만약 파괴되고 2차 대전 중에 그다음에 전쟁 피해 보상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독일이 돈이 없어서 못 갖고 있고 막 그러기 때문에 이제 자를 완전히 프랑스에다 줬다. 그러면서 완전히 배타적인 착취권이다. 자, 그래서 with exclusive rights of exploitation 이걸 줬다. 그래서 완전히 너들이 가져라 이렇게 됐다. 프랑스에 양도를 했다. 이제 그렇게. 그러면서 이게 이제 프랑스가 완전히 그 프로텍토리 보령으로 이제 삼아가지고 쭉 통치를 해 오다가 그러나 55년도에 사 법령에 따라서 이제 국민 투표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자, 국민 투표를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주민들이 전부 다 투표를 했는데 우리는 독일로 간다. 이렇게 이제 투표를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57년부터 독일의 그 일개 주가 됐다. 이제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이 프랑스는 70년 동안 독일로부터 이제 세 번의 그 침공을 경험하고 역사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이 국제사회가 자, 우리가 보호령으로 너희들이 계속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현지 주민들이 이제 대부분이 독일인이고 현지 주민의 그 의사를 존중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이스하게 이거 포기를 해버렸다. 자, 이건 독일로 가는 게 맞다. 이런 결정을 이제 프랑스가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이제 살란트는 16개 그 연방주 가운데 이제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래서 이제 네 번째 것은 일본은 독도 문제에 대해서 대승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512년부터 이 독도는 우리 울릉도하고 전부 다 이 우상국, 그 신라시대 때, 자, 우상국으로 좀 표입되어 있었고, 이제 대대로 우리 땅인데, 자, 우리가 일체 이제 식민 통치하에 이제 들어가면서, 자, 예컨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1905년도에 그 러일전쟁 승리 이후에, 자, 일본이
이거를 시만의 현에다가 편입을 시켰다. 그러면서 그 편입시킨 이유는 근거는 이것이 이제 무주지다. 주인이 없는 섬이다. 테라 눌리스에서 완전히 이게 주민이 없기 때문에 먼저 본 놈이 임자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정부 지들이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다 편입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전쟁 패망 이후에 2차 대전 전쟁 패망 이후에 그 당시에 연합국 최고 사령부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자, 여기 지령에 따르면은 667호 그 지령에 따르면은 이게 1946년 1월 29일 날 그 이제 발령된 건데 여기 따르면은 자, 일본과 한국 그 사이에 이제 분쟁 도서들 예컨대 울릉도 그다음에 독도 리앙쿠 락스 이 독도 그다음에 이 제주도 뭐 이런 것들은 자, 일본의 어떤 이런 행정 그 권한, 예, 관할, 뭐 이런 거 없이 거기서 이제 전부 배제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너희들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전부 다 이제 돌려줘라, 한국에다가, 해방, 이 너희들이 패전했기도. 자, 이렇게 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1년 9월 9월 달에 그 샌프란시스코 최종 그 강화조약 2조에 보면은 자, 어떻게 나오냐,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여기 독도는 빠져버렸습니다. 자, 이거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를 이제 청구를 포기한다.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독도는 여기 지금 전혀 언급이 안 되고 있다. 이걸 이유로 독도는 여전히 우리 거다 하는 것이 지금 일본의 입장이다. 그 말이죠. 그럼 도대체 자, 지금 여러 번에 걸쳐서 지금 초안을 만들고 할 때는 전부 독도가 들어가 있었는데 왜 이 초안에서 아니면은 수차에 걸친 수정안에서도 들어가 있었는데 왜 최종안에서 빠졌는가?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밝혀내야 되는데, 자, 이제 학자들 얘기는 그 당시에 그 일본에서 근무하던 미국의 윌리엄 시볼, 자, 이 사람이 완전 acting political advisor. 그래서 연합국 최고사령부 이제 정치 고문인데, 자, 이 고문이 그 당시에 이제 완전 이 사람 뭐 부인이 일본 사람이고 뭐 그런 얘기도 하면서 자, 이 고문이 사실은 강화조약 맺을 때 가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최종 지피라는 뭐 전부 이 브레인들한테 얘기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설득을 했다는 거죠. 독도는 일본께 맞고, 일본으로 만약 놔둘 경우에, 자, 이 일본은 여기에다가 미국 공군기지, 레이더 기지를 이제 만들어주고, 기상 관측소 이런 것도 만들어주겠다. 이런 아주 달콤한 말로 완전히 하면서 최종안에서 뺐다. 이제 그런 얘기고, 그 외에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체결할 당시에 사실은 우리 한국 정부는 초청받지도 못했고, 이 샌프란시스코 컨퍼런스에 초청받지도 못했고, 그 다음에 이승만 정부가 그 당시에 완전히 여러 가지로 외교로 뭐 이런 것들로 한계가 있었다. 해방공감 끝나고 나서 또 6.25도 치르고 있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역부족이었다. 이렇게, 이런 걸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입체적으로 우리가 고려를 할 때, 자, 이제 앞으로 우리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이제 스텝 바이 스텝이 어프로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한일 정상회담 이런 것들은 완전히 제도화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분위기가 좀 더 무르익을 경우는, 자, 이거 미국도 끌어들이고, 또 필요하다면은 중국도 끌어들여서 사실은 이 아시아 문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우리 정치인 역할을 양 정상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청소년 교류, 이거를 무엇보다도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쉬운 게 이런 거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행이나 어학연수 이런 것들도 계속 강화를 하고 그러면서 상호 공감대를 확산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최근에 제가 일본 오사카 한 8일간 있었는데 가서 전혀 무슨 꺼리낌이나 무슨 이런 어색함이 전혀 없었다. 지금 현재. 외국인이란 느낌이 전혀 안 들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 두 나라는 서로 적대국이 아니고 이 친숙한 이웃나라다. 이런 것들을 이게 저뿐만 아니고
우리 젊은이들도 전부 그 같이 체험하고 이와 같은 그 가치를 공유하기를 이제 희망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은 아까 이제 프랑스하고 그 독일이 했던 것처럼 유스 오피스를 만들어서 예컨대 이제 전부 이 프로그램들을 발전시키고 그다음에 영상 분야, 음악 분야, 문화 분야, 관광 교류 이런 것들도 계속 활성화를 하면서 양국 간에 이제 그 교류 협력 이런 것들을 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이제 제 영상 좀 마치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